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수업 시간인 제2강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소설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소설의 소재 찾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을 쓰려면 이제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데 소설의 소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든지 풍요롭게 널려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소설은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이라든가 특별한 사건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상 속에서 숨어 있는 이야기를 찾아냈을 때 이런 소설들이 어떤 잔잔한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을 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소재라기보다는 특별한 그러한 일상 속에서 소재를 찾아내는 특별한 눈이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것들이 소설의 소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일상생활에서 의문을 품게 되는 것. 왜 저게 저렇게 됐지? 만일 뭐뭐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까 첫 번째 어떤 소설을 쓰리면에서도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의문을 품게 되는 것. 만일 왜 저렇게 했지? 왜 저렇게 되었을까? 만일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만일 뭐뭐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왜? 하는 그 과정을 쓰면 그게 바로 소설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데서 그 일상생활에서 의문을 품게 되는 데다가 소설 한 편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쓴 소설 중에 소리소닷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친한 친구하고 비밀 이야기를 하던 중에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기에 망정이지. 만약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어떤 둥둥 떠다니다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 소리가 탁 터져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면서 정말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일까? 이런 또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에너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주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며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형태는 변할지라도 그 전체적인 에너지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만일 소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라면 이게 좀 어딘가에서 형태는 변하더라도 남아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자연계의 어느 곳에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남아서 존재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일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자연계에 남아서 어느 곳에 가서 소리가 잔뜩 쌓여 있다면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그 속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모든 비밀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저는 인간은 그렇다고 하면 결코 그런 상황 속에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서 그걸 밝히는 소설을 써본 것이 소리소닷컴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상 속에서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왜 저건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이 좋은 소설의 소재가 될 수가 있고요. 한편 또 어떤 이야기에 폭발의 요소가 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처음이라든가 중간이나 끝 이런 것에서 폭발의 요소가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라든가 한 사람의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째로 날려버릴 만한 그런 폭발의 요소가 있을 때 이것도 소설의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어떤 평범한 인간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변했다. 이 사람 생활이
이 사람 우주가 변해버렸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에서 자기가 어떤 뭐 친구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 어떤 폭발의 요소가 있다면 이것도 좋은 소설의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흥미있는 이슈. 자기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현대 사회의 일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내가 흥미를 느끼는 그런 이슈, 그런 쟁점, 그런 사안은 무엇인가? 그럼 본인이 흥미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소설을 쓸 때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써야 된다. 그래야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은 소설로 쓰다 보면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자기가 흥미있는 그런 이슈는 작가가 흥미롭게 그걸 따지고 들면요, 독자는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가가 흥미를 가지고 취재하고 또 열심히 쓰고 이런 것들이 독자들에게도 반응이 좋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슈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세요? 요즘 우리가 무연사회라고 하죠. 무연사회, 연이 다 끊긴 사회.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부모님과 또 뭐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서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는데 점점점 자라가면서 세상 때문에, 사회 때문에 또는 나 개인적인 문제로 점점 가족들하고 유리되고 혼자 되고 결국은 혼자서 죽어가는 그런 무연사, 이런 상태. 지금 무연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 중요한 문제잖아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의 상황을 겪고 있지만, 바이러스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팬데믹 현상이 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또 이런 팬데믹, 아니면 SNS, 어떤 한 인간의 가치가 좋아요 어떤 횟수로 그 산정이 되는 이런 SNS 세계, 아니면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로서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점점 자기가 좀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의 몸, 예전 같으면 다 그 몸이 상태가 불량해지면 육체적으로 소진이 되면 죽음의 세계로 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점점 그런 것들이 기계로 대치되면서 인간의 생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기계로 대치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인간 자체가 기계로 완전히 대치되는, 그걸 보고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죠. 휴먼, 우리가 지금 이거 우리가 휴먼으로 살고 있는데 그 이후 세계가 포스트 휴먼의 세계이고, 이것은 뭐 로봇이라든가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게 영화로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서 흥미로운 그런 이슈들을 그 글거리로 삼아서 소설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뭐 자기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뭐 직업의 세계, 또는 자기가 어떤 전문 잡지를 통해서 예견되는 트렌드, 이런 것들도 다 좋은 소설의 소재가 될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또 풀어내고 싶은 절실한 이야기가 있을 때 이것도 좋은 소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야기, 정말 나의 이야기는 나에 대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독창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나 혼자만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때 나의 이야기를 쓴다, 내가 정말 마음속에 풀어내고 싶은 이야기를 쓴다 라고 했을 때는 진짜 나야지, 진짜 나에 대해 써야지, 이것이 뭐 이래야 되는 나에 대해 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고 진실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쓴 것이야말로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소설의 소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야, 그래, 나 이런 것 중에서 정말 무엇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써봐야 되겠다. 아까 저는 소리소닷컴에서 소리를 찾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찾았는데 결국 그 소리를 찾아냄으로써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재로
소설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4가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소재를 한번 자기 마음속으로 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소설을 써보겠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는 이 소설의 소재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서 줄거리를 하나, 대강의 줄거리를 진술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아웃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웃라인,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소재를, 그러니까 아까 제 소설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찾았는데 별로 그 소리를 찾아서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결국은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걸 이야기로 만들려면 거기에 이제 뭐 이야기를 살을 좀 덧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을 덧붙이는 것으로 대강의 줄거리를 진술한 것을 아웃라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생각구물 방법이 있죠. 이런 여러분도 생각구물 가지고 글쓰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생각구물이 있는데 그 생각구물을 가지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글쓰기, 글의 어떤 소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성해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7가지의 문법 요소가 있거든요. 이야기가 되려면 이런 7가지의 문법 요소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인공은 누구인가? 후. 주인공은 누구인가? 주변 인물은 누구인가? 웬. 아니 후. 그리고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웬. 그래서 주인공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what.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what.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how. 이러한 결말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인공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how. 이런 것이 바로 소설을 만드는데, 이야기를 만드는 7가지 문법 요소거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자기가 가지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소설을 써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생성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소설로 먼저 주인공은 누구인가? 소리소닷컴의 예를 들겠습니다. 주인공은 누구인가? 저는 이제 주인공을 중년 사내로 잡았어요. 중년 사내가 소설에서는 제일 좀 무난한 주인공이니까 일단 중년 사내로 잡았습니다. 그럼 중년 사내니까 주변 인물은 누구일까? 주변 인물은 뭐 동료라든가 아니면 상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변 인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언제 이 사람에게, 이 주인공에게 언제 소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언제 벌어졌는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이 뭐 소리를 찾는다든가 이런 일을, 뭐 황당한 일인데 이런 일을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은 소리를 찾아야 될 뭔가 절실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중년 남자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직업을 잃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직을 했을 때 소리를 찾으려고 했다. 왜 실직을 했는가? 이건 이제 소리하고 관련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설수에 올랐다. 구설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뒤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뭔가 그 입방아를 찍고 그런 것이 바로 구설수잖아요. 근데 왜 구설수에 올랐는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회사의 기밀이라고 하는 것이 술자리에서 자기 상사가 그 말을 제일 먼저 끄집어냈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만 했을 뿐인데 자기가 기밀을 누설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정말 그 소리를 찾아서 기밀을 먼저 누설한 사람이 누군가, 이걸 꼭 밝혀야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그래서 소리를 찾고 싶어요. 그럼 보통 소리를 찾으려면 뭘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좀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소리 찾기 막 이런 것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어떤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리소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소닷컴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 이름은 소리가 모여 있는, 그래서 연못, 못소자를 써서 소리소라는 이름을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소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소리를 찾으러 갔는데 그 소리에서 뜻밖의 다른 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해도 좋은 어떤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른 소리를 알게 돼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이 변했어요. 그 완전히 음울하고 말 없는 그런 사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완전히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또 자기가 불행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된 그런 불행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계속 이 사람은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또 다른 비밀이 없는가? 또 다른 비밀을 찾아낼 수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이제 아웃라인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구문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이제 생성이 되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아웃라인을 시간의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글 쓸 때 아웃라인 만들 때도 막 두리뭉실하게 써놓으면 나중에 글 쓸 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뭔가 구체적으로 한 문장씩 딱딱 끊어가지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소설 용어로는 모티프라고 해요. 이야기의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장을 문장으로 똑똑 끊어서 쓰면 자기가 이 이야기에서 다른 에피소드라든가 다른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덧붙여야 할 때 좀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덧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아웃라인을 작성했는데 이제 중년의 사내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누명을 쓰고 실직을 당한다. 사내는 누명을 벗기 위해 그 소리를 찾아 해명하고자 한다. 소리에 관한 사이트를 찾아 인터넷을 뒤지던 중 소리소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발견한다. 사내는 그 사이트의 주인을 만나 소리를 찾아 떠나기로 한다. 유체이탈을 통해 소리가 모여있는 장소로 이동한다. 자신이 찾고자 했던 소리를 찾는다. 다른 소리를 접하게 되고 뜻밖의 비밀을 알게 된다. 사내는 어둡고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모한다. 사내는 끊임없이 숨겨진 소리에 대한 유혹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대강 난 소설을 한번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 줄거리를 좀 세워봤거든요. 일단 이제 줄거리를 세운 다음에는 이 주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죠. 내 소설을 독자가 읽어보고 어떤 의미를,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주제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나 뭐뭐에 대해서 쓰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청준의 소설 눈길을 읽어보셨어요? 이 눈길에 보면 눈길을 배경으로 해서 그 모자 간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소설인데요. 이때서 이 소설 주제를 모자 간의 갈등과 화해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소설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탐색한 그 결과가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소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청준의 눈길을 보면요. 왜 그 모자 간의 갈등이 있었는가? 나는, 소설의 주인공이 나예요. 나는 그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이 형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집을 모든 걸 팔아버렸어요. 선산이며 논밭이며 집까지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 이후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 집에 잠깐 내려가서 그 사정을 살펴본 후로 돌아와서는 그 이후로는 모든 걸 자기 혼자서 해내야 됐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직장 다닐 때까지
어머니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 없고 또 어머니 역시 자기가 지금 그 형이 죽고 나서 형에 딸린 그 형수가 있고 또 이제 아이가 3명이 있는데 그 척박한 시골에서 그 애들과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딸 그 손자들하고 먹고 사느라고 나를 도와줄 틈도 없었어요. 서로 간에 도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빚진 것이 없는 사이다. 항시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르면서 빚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자기가 뭐 이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병에 걸렸다든가 그래도 한 번도 나에게 뭘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우리 서로 간에 빚진 것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집에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뜻밖의 지붕을 좀 개량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또 이제 방도 한 칸 더 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굉장히 괘씸해요. 나는 어머니한테 아무 빚진 것도 없는데 어머니가 뭐 갑자기 저런 요구를 하지? 그러면서 그냥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어머니의 사후를 걱정하는 거였어요. 방이 한 칸 있는데 내가 만약 나이가 점점 들어 80에 가까우니 내가 만약 죽게 되면 내 시체가 나의 어떤 시신이 방을 하나 떡 차지하고 있으면 방이 떡 차지하고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갈 것인가 어디에 가서 또는 그 서울에서 너하고 또 며느리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어디서 묵을 것인가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기가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어려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자기는 여전히 어머니가 나한테 뭐 빚진 것도 없는데 왜 어머니가 나한테 그냥 이러고 요구를 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잠을 자다가 자기 아내하고 어머니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자기는 어디까지만 알고 있냐면 제일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이 집안을 말아먹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집에 한번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집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성대고 있는데 친척 누나가 그걸 보더니 자기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와가지고는 내가 지금 왜 네 집 앞에서 이러고 있냐 그러면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뭐 새 가지고 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올 것을 알고 미리서부터 집주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올 때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계속 그 집을 쓸고 닦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왔을 때 아들에게 그래도 이 집이 내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옷괴, 옛날 옷을 넣어놓는 그런 괴짝 같은 거, 고리짝이라 옷괴하고 이불 한 채를 남겨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거기서 어머니에게 따뜻한 저녁을 얻어먹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은 그냥 아직 해가 밝기도 전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이런 초라한 모습을 동네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두 사람 다 눈길을 이제 아직 캄캄한 새벽에 신새벽에 눈길을 걸어서 이제 차부까지 읍내에 있는 차부까지 간 거 버스 정류장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동구 밖까지만 바래다 주겠다. 그러더니 점점점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버스 탄 곳까지 가가지고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가 자꾸 어머니한테 며느리도 자기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그 다음 이야기, 어머니는 어떻게 혼자서 거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혼자서 눈길을 걸어온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눈길이 아직도 캄캄한 곳이었는데 그 눈길에 그 발자국 아직도 아무도 지나가질 않아서 두 사람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자국을 갈 때는 같이 갔는데 올 때는 나 혼자 오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발자국을 되밟으면서 오면서 정말 자기 신세 그리고 아들에게 정말 너라도 잘 살아라. 너라도 잘 살아라. 우리 다 잊어버리고 너라도 잘 살아라. 그러면서 아들을 축원하면서 그리고 아들을 혼자서 돌아와서는 나중에 너무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울면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새소리 바스락거리기만 해도 혹시 아이가 있는가? 아들이 오나?
돌아보면서 혼자서 울면서 말에 도착해서 차마 부끄러워서 눈물 때문에 눈이 퉁퉁 부어서 차마 부끄러워서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뒷산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혼자서 있다가 그런 다음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지금 좀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그 어머니에 대한 나는 정말 빚진 것이 없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 자식으로 태어난 것부터가 영원한 사랑을 빚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사랑의 빚짐을 깨달은 것이 이 소설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소설, 제가 쓴 서리소닷컴이라는 소설에서 이 소설의 주제를 뭐라고 할까? 이 소설의 주제를 저는 이제 뭐 이 소설 쓰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과학이 너무 발달하고 과학이 지나치게 발달하고 또 어떤 자본주의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어떤 개인의 사생활, 사적인 영역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고 때로는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 도대체 어디까지 그렇게 알아내야 되는 걸까?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이 언젠가는 우리 인류를 좀 멸망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사적인 영역으로 그대로 둬야지 남의 영혼을 들여다본다. 좀 이런 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서리소닷컴의 주제를 인간이 자기 영역 속에서, 인간의 영역 속에서 살았을 때의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다. 그런 행복이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소설의 주제로 삼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소설의 주제로 삼았으니까 아까 이 아웃라인에서 아까 그 소설의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보강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삭제가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다른 소리를 접하게 되고 뜻밖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 다른 소리를 그 뜻밖의 비밀을 알게 돼가지고 이 주인공이 불행에 빠지는 것을 믿었던 사람에게서 느끼는 배신감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믿었던 사람에게 느끼는 배신감. 그래서 이야기를 뭐 한 사람만 쓰면은 좀 재미가 없겠죠. 한 이야기만. 그래서 에피소드를 한 3개 정도 패턴식으로 반복되는 에피소드를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에 패턴을 쓰게 되는 경우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에피소드를 반복함으로써 주제를 강화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패턴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점점점 강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배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인공이 느끼는 배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동료들에게 느끼는 배신감, 두 번째로는 어머니에게 느끼는 배신감, 세 번째로는 아내에게 느끼는 배신감,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사내는 그 사이트의 주인을 만나 소리를 찾아 떠나기도 한다. 유체이탈을 통해서 소리가 모이는 장소로 이동한다.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유체이탈을 자기가 감행할 만한 어떤 논리가 보충돼야 되겠죠. 왜 이 사람은 유체이탈을 감행했을까? 그 논리를 좀 보충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생각하고 또 이제 사내는 끊임없이 숨겨진 소리에 대한 유혹을 느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그 유혹을 느끼는 그 대목에서도 거기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었어요. 숨겨진 어떤 소리를 찾고 싶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주제와 함께 아웃라인을 변형했는데 아웃라인이 이렇게 이제 첨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중년의 사내가 회사가 합병되리라는 말을 동창에게 전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첨가를 했죠, 에피소드를. 그 말은 부장에게서 먼저 나왔으나 사내는 회사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누명을 쓰고 실직을 당한다. 사내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떠올리며 어디엔가 소리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 사내는 부장의 소리를 찾아 누명을 벗으려고 소리에 관한 사이트를 찾아 인터넷을 뒤진다.
소리소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하고 접속한다. 사내는 그 사이트 운영자를 만나 신과학이라는 연구 분야를 알게 된다. 신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 영혼이라든가 이런 어떤 유체 이탈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신과학이라는 연구 분야를 알게 된다. 사내는 유체 이탈을 통해 소리가 모여 있는 장소로 이동한다. 자신이 찾고자 했던 소리를 찾는다. 자신의 편인 줄 알았던 동료들이 자신을 질타하는 소리를 듣는다. 어머니에게 전 남편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내는 어둡고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모한다. 사내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숨겨진 소리에 대한 유혹을 느낀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